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진모입니다. 자, 이번 제29강입니다. 과세거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거래를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부가가치세가 10% 있는 거래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래인 부분을 이제 첫 번째는 재화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재화에서 해당하는 이 부가가치세 거래 성립 시기는 어떻게 되냐,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용역에 대한 부분. 근데 용역은 사실 그렇게 안 길어요. 안 길고. 그래서 용역에 대한 이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해서 성립을 할 거냐, 그런 부분. 세 번째는 수입을 하는데 그러한 수입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가가치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주 세 가지 메인으로 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거래가 있구나 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과세의 공급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과세의 공급 주면 돼요. 크게 세 가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자,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 용역의 수입은 없어요. 문제에서 한 번씩 나오거든요. 다음 중 과세의 공급에 대한 종류로 올바르지 않은 것 해가지고 용역의 수입 해가지고 나오는데, 용역의 수입은요, 저기 외국인 모셔와가지고 뭐 서비스업하고 그런 쪽에 대한 수입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 세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화가 뭔지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화는 니콜 물건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쓰시는 이제 필기구, 이제 이런 게 이제 재화인 거죠. 재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이제 폰 있죠. 이제 이러한 폰이 재화에 이제 해당하는 물건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교재도 있죠. 교재, 회의관리 1급 교재. 그러니까 제목이 강의에서 몇 번 보여줬는데, 이러한 부분도 재화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서비스를 한다? 그럼 뭐예요? 용역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화가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유채물과 무채물로 구분이 돼요. 유채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부분이 이제 유채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채물이고, 그다음 무채물인 경우에는 권리를 뜻해요. 무형자산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채물은 해결 따지면은 약간 유형자산급인 거고, 무채물은 약간 무형자산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재화는 크게 눈에 보이는 거랑 눈에 안 보이는 거 두 개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단 현금, 유가증권, 어음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 주의한다. 왜냐? 여러분들이 뭐 요새 지갑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카드 같은 거 이제 들고 다니잖아요. 카드 같은 거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현금이죠. 잘 안 보이네. 여기 현금이죠. 현금이고, 현금은 부가가치세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란 거죠. 이거는 현금이지 화폐지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이 아닌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어떤 이제 증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어음에 뭐 증서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물건이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화폐지 물건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유가증권도 화폐라기보다는 그냥 투자지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원래 이제 지금 여기 지금 뒤에가 그거잖아요. 요거 초록색 그거잖아요. 이게 현금 보여주니까 안 보이네요. 이게 색깔이 가려가지고. 그래서 물건, 유가증권, 어음은 물건이 아니니까 재화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금하고 유가증권하고 어음이 재화입니다라고 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아닌 거예요. 왜냐? 물건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재화는 물건이고 눈에 보이는 거랑 눈에 안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용역은 뭐예요? 나 같은 사람 생각하면 돼요. 서비스. 여러분들 그 헤어 미용사 있죠? 그럼 용역이에요? 용역 아니에요? 용역이죠. 어떤 거? 가위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머리를 이제 자르고 그다음 펌을 해주고 매직도 해주고 염색도 해주는 분. 이게 바로 용역이죠. 그리고 건설하시는 이제 노동하시는 분들 용역이에요? 그렇죠, 용역이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쌀 이제 한 포대 쌀이란다. 시멘트 한 포대 들고 와가 훅 내리고 그 다음에 시멘트가 이렇게 해서 저어가 이제 해가지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용역이라는 거죠.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용역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줄에 줄 거면 돼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발생하는 역물을 뜻한다. 그래서 그냥 읽어봐 볼게요. 용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한 것으로 역물을 제공한다. 역무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니콜 역무라고 해도 사실 무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는 약간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서비스업하고 건설업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용역은 나 같은 사람 생각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외국에서 건너오는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에 수입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수출하는 업종에서는요, 그 소비지구 가세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비하는 곳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해라는 의미거든요. 소비하는 곳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그래서 소비지구 가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세가 해당이 돼요. 근데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물건 들어오는데 외국 입장에서는 영세를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들어오니까 과세를 적용을 해야 되니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세관장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거면 돼요. 수입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 그래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 재화의 수입이다. 그래서 누가 발행해 주냐? 발행자는 세관장이다라고 보면 돼요. 평택 세관장, 인천 세관장, 그다음에 부산 세관장, 아니면은 목포 세관장 해가지고 세관장이 발행해 주는 거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를 해야지만 물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비사업자도 재화의 수입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재화의 공급 범위입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줄. 재화의 공급 범위는 회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하다. 똑같아요. 뭐 예상거래, 뭐 현금거래 똑같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줄 거면 돼요. 이 재화의 공급 범위는 실질 공급에 해당하며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급의 범위로 보는 특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재화의 공급 범위는 재화 쪽에 해당하는 유체물과 무체물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이 재화에 대해서는 유체물과 무체물이니까 실질 공급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왜냐면은 실물이 있으니까 부가가치세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매매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실질 공급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유체물과 무체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내가 거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거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부가가치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한 걸로 봐라, 판매한 걸로 인정을 한다 라고 해서 뭐라 부르냐면은 실질공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는 특례가 있는 게 간주공급이라고 부릅니다. 간주공급은 그 뒤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실질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 그냥 읽어보면은 현금, 외상, 할부, 장기 할부, 조건부 및 기한부, 위탁 판매, 그 밖의 매매 계약에 따라 제한을 인도 또는 양도 이렇게 돼 있죠. 뭐예요? 그냥 똑같이 그냥 통상 판매예요.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성립을 해요. 근데 현금을 꼭 수령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성립이 된다 했을 때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물론 현금 거래는 즉시 받았으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게 맞지만 외상 거래인데 반드시 현금을 받아야지만 부가가치세가 된다고 했을 때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왜냐면은 현금을 무조건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현금을 즉시 받았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되는 게 맞지만 외상 거래인데 반드시 현금을 받아야지만 해당이 되냐 했을 때 아닌 거죠. 왜? 부가가치세는요, 이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현금을 받아야지만 부가가치세를 할 수 있어요 라는 거는 아니고, 물건을 사고 판매했을 때만, 딱 성립을 했을 때만 부가가치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 판매도 되고 할부 판매도 되고 장기 할부도 되고 조건부 기한부도 되는 이유가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현금으로 받아야지만 부가가치세가 된다고 하면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 혹시 나온다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분계 문제 있죠. 전사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에서 그거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을 해요.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거예요. 단순 가공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문제 잘 나오거든요. 자, 이거예요. 밑에 아마 제가 적어놨을 건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전화를 걸죠. 전화 걸어가지고 자, 이렇게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면은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그 물건을 좀 의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하죠. 뭘로 하실 거예요? 이랬더만 거기 우리가 지금 안경을 지금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게 선글라스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기술력이 지금 없어요. 저희 안경 만드는 회사인데도 지금 선글라스가 지금 주문 방식이라 저희가 지금 기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기술이 없어가지고 좀 의뢰를 좀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선글라스예요? 라고 하면은 재료하고 혹시 준비하면은 좀 해드리냐고 이렇게 묻죠. 재료하고 준비하면은 좀 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뭐 기계하고 조금만 맞으면 다 해드리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재료가 있는데 재료는 이런 재료가 있고요. 하면은 저희가 재료하고 구입해가 드리면은 가공이 좀 가능할까요? 이러면은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전화를 끊어요. 이게 가공거래 예시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기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작이 불가한 기술 있잖아요. 그 불가한 기술을 이제 가공을 가능한 회사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재료를 구입해가지고
가공회사에 넘겨주면은 제작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모든 부담은 누가? 재료를 구입한 A사가 다 부담을 합니다. 무조건. 재료를 다 사다 줘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재료를 다 사요. 다 사가지고, 그러니까 A사가 부담을 할 거냐, 아니면은 B회사가 이러한 재료가 있는데 내가 다 부담을 할 테니까 그 이후부터 대금 청구를 하거나. 그리고 또 이제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저희 물어보니까 현장에서 기계 제작은 되고요, 납기는 얼마 정도 맞춰드리면 될까요? 이러면은 납기는 저희가 예정이 6월 15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6월 12일까지만 맞춰주시면 돼요 라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저희 견적서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고 재료는 저희가 사도 돼요. 사도 되고 아니면은 재료를 가져오셔도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예, 진행을 해가지고 예, 다 되면은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이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가공 거래에 해당하는 실제 이제 기업에 대한 대화인 거예요. 저는 기업에 다니고 있잖아요. 게다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니까 실제로 대화가 이렇게 들어가요, 진짜로. 그러니까 A 회사에서 전액 재료를 부담할 거냐 해서 줄 거냐, 아니면은 B 회사에서 우리가 재료를 사서 대금 청구를 같이 할 거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를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글라스를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선글라스라고 쳐요. 그림 못 그려요. 예. 그림 예전 학원에 있을 때 그림 그리고 다 웃거든요 사람들이. 예, 상관없어요. 선글라스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만들어 놔서 그래가 전화를 이제 하는 거죠. 전화 왔어요. 예,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예, 저희 선글라스 다 만들어줬고요. 예, 저희 일단 택배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은 용차를 불러서 보내드릴까요? 그러니까 용차로 불러서 예,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 거래 명세표하고 세형계산서 발행해 드릴 테니까 그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시고요. 통장사본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2월 12일에서 13일 정도 예, 결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대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딱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금 청구를 해서 대금을 받으면은 이제 모든 거래가 이제 특수주문이라는 부분이니까 끝나는 거고, 그래서 이 물건은 아예 새로운 물건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그러니까 재료를 A회사가 다 부담을 할 거냐, B회사가 다 부담을 할 거냐, A회사는 재료를 사서 그거를 다 줄 거냐, 아니면 B회사가 그 재료를 사서 새로운 물건을 해가 줄 거냐, 그냥 이런 부분이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예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게 재화의 공급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거랑 또 유사하게 단순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 가공.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전화를 해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안경 업체이라고 하는데요. 예, 저희가 안경을 다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스틸 재질이 아연 재질인데 안경 자체에 색을 넣어야 돼요. 저희가 막 검은색으로, 예, 좀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좀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기계가 지금 없어가지고, 이게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도색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안경은 다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검은색 도색을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경을 드릴 테니까, 예, 검은색 도색 좀 가능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인해주고 전화를 주는 거죠. 확인해볼게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또 전화가 와요. 예,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예, 기계가 가능하고요. 일단 안경 보내주시고요. 언제쯤 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틀 뒤에 용차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용차를 받고 이렇게 해서 가공만 해주시고, 가공이 다 되면은 보내주시면 돼요. 그거에 따른 예, 가공비는 제가 결제를 바로 해드릴 테니까 예,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가공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공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업체는 물건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검은색으로 도색할 수 있는 안경의 기술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력이 없으니까 의뢰를 해서 검은색 그 칠만 해주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물건은 다 보내요. 원재료가 아니에요. 제품을 보내요. 제품을 보내고 단순 가공을 해가지고 그냥 검은색 그 도색만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입혀서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물건이 완성된 상태에서 단순으로 해서 가공을 했다. 이때는 뭐냐? 용료의 공급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좀 많이 좀 하긴 좀 어려워하는 파트이더라고요. 사실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재화나 용역이냐 그거를 구분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와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다음과 같아요. 재료를 부담을 하고 새로운 물건으로 이렇게 출고가 하면은 재화. 그 다음에 물건이 만들어져 있는데 단순 그냥 가공만 해준다? 이때는 용역. 그러니까 물건을 다 들고 와요. 제품을 들고 와가 단순 가공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용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공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새로운 물건을 만들 거냐 아니면은 단순적으로 그냥 색만 입히고 끝낼 거냐 그거에 따라서 재화인지 용역인지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읽어보시면 되고 네 번째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경매, 수용, 현물 출자 그 밖의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경매하고 수용은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현물 출자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강제로 하는 경매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세금을 안 내서 강제로 들어가는 경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우리의 토지를 기속을 하기 위해서 강제 수용 거는 걸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내 의사와 관계가 없어요. 의사 관계없이 매매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반 경매하고 일반적인 수용은 부가가치세가 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의외로 좀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줄 거면 돼요. 국세 징수법에 의한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도시 및 주거 환경법 등에 의한 수용, 조세, 물납, 포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하나가 더 있다면은 이제 담보. 담보는 물건의 매매가 아니고 그 담보로 대출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화로 안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화의 공급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도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재화의 공급과 용의 공급을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부분이 그 단순 가공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새로 만들어주는 가공에 대한 설명이니까 어느 게 재화고 어느 게 용역인지 제가 위에서도 설명을 했으니 꼭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몇 번을 거쳐서 한번 이제 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회독만 되는 게 아니고 2회독, 3회독 할 때 하면은 아마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가가치세 안 하는 거 5가지 아까 설명했었죠. 이 부분 꼭 아셔야 돼요. 외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보면은 조세 물납은 세금이니까 돈 쪽이에요. 물건이 아니죠. 포괄양도는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포괄양도는요. 내가 회사를 인수할 때 물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기 비품을 그대로 승계받는 거예요. 이것을 포괄양도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물건과 직기비품을 그대로 승계받는 거는 포괄양도고, 일반 양도는요, 우리 이거 싹 다 리모델링 할 거니까 물건 다 버려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일반 양도가 돼요.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돼요. 포괄양도는 2015년도에 다 폐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담보는 돈이니까 당연히 안 되고, 국세 징수법 공매는 세금 안 내가지고 강제로 해가 그 돈을 충당하는 거니 아니고, 강제 경매도 당연히 물건이 생겼으니, 아니다, 다시 할게요. 문제가 생겼으니 그거에 따른 세금을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현금 확보, 즉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해하시면서 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간주공급입니다. 아까 두 번째 파트는 물건에 직접 이제 매매 거래가 있는 실질 공급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간주 공급은 그 물건에 해당하는 거래는 아닌데, 내가 봐도 딱 판매한 거래는 아니에요. 아닌데 부가가치세 측에서 이거는 판매를 봐라 해가지고 거래로 인정이 되는 경우, 그래서 이거를 간주공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간주공급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메인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굳이 회계관리 1급에서는 안 나오니까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간주공급의 첫 번째 줄 거면 돼요. 실질과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는 과세거래로 인정하는 거예요. 간주라는 게, 그러니까 이것은 아닌데 맞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이거를 간주공급이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이거 매매한 거래 아니에요. 근데 세무서에서는 매매한 거래로 인정하세요 라는 의미. 그래서 간주공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볼까요? 자, A 사업장이 존재하는데 억울해가지고 세무서에 질문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거래처에 우리 회사 제품을 선물해줬는데, 아니 이게 판매도 안 했는데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물로 준 거는 매매 거래를 안 봐요. 왜냐? 선물이니까 매매 거래를 안 보는 거죠. 근데 판매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야, 이거 부가가치세 해주셔야 돼요. 판매한 걸로 인정이 되니까 부가가치세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따져간 전화를 한 거죠. 세무서입니다. 예, 고객님 안녕하세요. 실제 고객님 안 하죠. 선생님이라 하죠. 전 망가요. 민원인. 예, 판매는 아니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상 증여, 그러니까 판매는 안 했는데 사업상 증여에 의해서 나는 판매한 걸로 인정을 했으니 부가가치세를 때린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A 이제 분이 이제 얘기를 하죠. 아니 판매도 아닌데 왜 부가를 하냐고 이러면서 악성 민원인처럼 이제 판매 안 했는데 부가가치세 말이나 됩니까? 나는 세금 못 내겠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어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면은 이제 세무서에서는 이제 말싸움 안 하려고 이렇게 해요. 어떻게? 아니 불만 있으시면은 이의 제기 하시던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로. 근데 내가 공무원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불만 있으시면 이의 제기 하시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난 찍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아산세무서에 구급 공무원 황모씨 꼽으면은 이의 제기하라고 매우 불친절하게 대응을 하더라. 그럼 나는 이제 끌려가는 거죠 이제.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뭐 가산세 부과에다가 세무조사 한번 제대로 때려봐야 뭐 정신 차리겠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세무서 있는 직원분들 신기 건드리면은 진짜 세무조사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오냐 잘 걸렸다 이러면서. 특히 이제 나 같은 사람 걸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진짜 뭐 오냐 잘 걸렸다 이러면서. 예. 그래서 A가 이제 꼬랑지 내립니다. 이제 꼬리 내리죠. 아 알겠어요. 아씨 나빠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세무서에서 얘기하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업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세금 꼭 기한 내에 납부해주세요. 라고 이제 이게 보는 게 실질적으로 판매는 아닌데 판매한 걸로 인정이 되는 게 바로 이 간주공급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간주공급의 핵심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판매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세무서에서는 판매한 걸로 인정하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지는 이렇고요. 그래서 네 가지를 한번 경험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 간주공급의 네 가지 이거는 메인으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거?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배업시, 잔존재화. 자가공급의 세 가지는 또 나눠져요. 뭐냐면은 그 자가공급 중에서 면세전용, 비영업용, 승용차, 그 다음에 타사업장 반출. 타사업장 반출은요, 직매장 반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시하게 봐야 뭐냐면은 이 타사업장 반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네 가지가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가 공급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아까 세 가지 얘기했으니까 패스. 자, 과세 사업을 오타예요?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을 위해 사용, 소비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 내에서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 적용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기계장치라는 게 있거든요. 개정 과목 206번인 거 아시죠? 네.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성립을 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전산회계에서 메인 매출점표를 입력을 할 때 과세를 입력해요? 불공을 입력해요? 그렇죠. 과세를 입력합니다. 과세를 입력하는데 이 사가 겸업사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랑 면세랑 같이 하는 겸업사업자. 근데 과세 쪽에서 이제 물건을 생산해가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죠. 과세로 구입했더니 면세로 해가지고 판매를 걸었네요. 이 뜻은 부가가치세가 성립 안 합니다. 이때는 불공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면세 전용이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를 위해서 내가 물건 샀더니 면세 썼더라. 이거는 불공제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얘가 과세 사업을 위한 부품 구입을 면세를 위해 썼다 하면은 간주공급에 해당이 돼요. 판매를 보는 거예요. 실제 판매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비영업용 승용차입니다. 사실 이거는 운전으로 생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를 들어 택시가 있다고 쳐요. 이렇게 택시라고 있다고 치면은 택시를 만약에 영업용으로 썼다고 하면은 우리 이런 유튜브 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은 그 요금 얼마 나올 거냐고. 그래서 대략 한 뭐 58만원에서 뭐 한 얼마 나왔지? 뭐 80만원인가? 거기 톨비랑 밥도 사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드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금액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해가 뭐 이렇게 나왔다 치고 그래서 그거를 이건 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세가 돼요. 근데 택시인데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를 뵈러 그 전라도에 있는 고흥군으로 갔다. 그럼 이거는 엄연히 영업이 아니에요. 어머니 뵈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간주공급이 성립하는 거예요. 영업은 아니지만 어머니 뵈러 간 것도 영업해 보겠다. 왜냐? 이거는
영업 목적에 해당하는 내가 택시를 과세를 때려준 거지. 어머니 배로 그 차로 해가지고 너희들 그 가라는 거 의미는 아니다. 나기 때문에 이때는 간주공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영업용 승용차 그 유지에 대한 재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실제 실무에서는 확인이 돼야 안 돼요. 확인 불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름만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거예요. 타사업장 반출. 자, 내려서 한번 볼까요? 자, 타사업장 반출은 첫 번째 줄에 줄 거 주시면 돼요.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시세 과세를 때려서 공급이 확정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물건을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안성에 있는 공장 있죠. 안성에 있는 공장을 서울에 물건 납품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직매장 반출이라고 불러요. 직매장 반출은 과세였어요? 과세 아니었어요? 그렇죠. 위에서 배웠던 부분 과세였잖아요. 과세였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서울 물건에 납품을 하러 가는데 같은 사업장에서 만약에 창고다 그러면 타 사업장 반출이 안 돼요. 그래서 과세예요. 근데 과세인데 같은 사업장끼리 세후계산서 발행을 해야 안 해요? 대체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세무서에서는 너희 같은 사업장이라도 각각 다른 곳으로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세무서에서는 간주공급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이동했을 뿐이지 사업자 번호도 가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주공급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세무서에서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 이동한 부분에 대해서도 물건을 판매한 걸로 취급을 해서 간주공급을 보겠다라는 의미고 근데 만약에 타사업장 반출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은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실질공급이 돼요. 그래서 타사업장 반출 등에 해당하는 이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간주공급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사업장 반출도 간주공급으로 인정한다. 같은 사업장끼리 가더라도. 그래서 이게 원칙이고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주사업장 총괄납부 및 사업자 단위과세가 적용된 경우 사업장 반출에 대한 특례는 면제가 돼요. 그리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및 사업자 단위과세인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부가시세 신고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 이동을 할 때 타사업장 반출돼요. 그래서 간주공급이 성립을 해요. 그럼 뭐예요? 과세예요. 그렇죠. 과세죠. 근데 원가로 할까요? 시가로 할까요? 할 때는 이거는 예외적으로 원가로 처리합니다. 원래는 간주공급은 시가예요. 근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원가로 처리합니다. 타사업장 반출만은 원가로 처리하고요.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셈이 되니까.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실질공급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든지 아니면은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하는 사업자는 타사업장 반출에서 제외가 돼요. 왜냐면은 같은 사업장으로 묶여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는 부분은 내가 눈 감아 주겠다는 의미예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과세를 넣는 사업장은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같은 사업장, 같은 식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사업장 반출은 제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타사업장 반출에서 제외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물론 수정 발행하면 돼요. 실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실질공고로 보는 거예요. 과세 다 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해야 될 부분에 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는데 여러분들 향후 이후에 뭐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 준비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개인적 공급입니다. 개인적 공급은 첫 번째 주 중간에 줄 거면 돼요.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 만드는 회사예요. TV 만드는 회사를 대표자가 아니면 임원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복리후생비 아닌가요? 라고 보잖아요. 그래, 복리후생비 맞아요. 회사의 자사 제품을 그냥 가져가는 거는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세무서에는 어떻게 봐요? 야, 너희들 판매한 물건을 너희들 직원이라고 임원이라고 가져가냐? 이러면서 판매한 걸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계산서를 때려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가로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 공급이 아닌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는 예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업을 위하여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하는 당연히 복리후생비로서 제외죠, 당연히. 그 다음에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가 관련된 재화, 복리후생비로서 제외. 직장 연예는 말 그대로 그 연애를 하는 거죠. 연애를 하는 거나, 뭐 이제 직장의 문화에 관련된 부분. 예, 그런 부분. 사내 연애도 해당되나? 그 다음에 10만원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경우? 경조사라든지, 설날의 추석이라든지, 창립 기념일 생일 등 관련된 재화에서 10만원 이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간주공급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10만원 넘는다. 라고 하면은, 간주공급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나중에 세무 2급 할 때 아마 꼭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업상 증여예요. 사업상 증여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판매할 물건을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 근데 이거는 기부랑 달라요. 기부랑 다르고 특정인에 해당하는 부분에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업상 증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자 봤을 때 다시 할게요. 특정인 때려 지워야겠다. 자, 여기까지 기부하는 것까지 할게요.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돼요.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기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증여하는 거 견본품하고 특별 재난지역에 주는 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간주공급을 안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사업자 김천식님에게 오렌지 2kg 선물로 제공했다. 이게 사업자 증여에 해당하는 거예요. 물론 오렌지 자체가 면세긴 한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가로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할 때 남은 재화 있잖아요. 남은 재화를 다 판매한 걸로 보고 부가가치세 다 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간주공급의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가공급,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선물로 주는 사업상 증여. 폐업할 때 남은 재화를 다 부가시세 신고하세요 라는 의미로 폐업시 잔존재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있다라고만 먼저 보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 2회독, 3회독 할 때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용역의 공급입니다. 용역은 서비스, 그러니까 역무의 제공이라고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뭐 그냥 세 가지를 읽어만 보시면 돼요. 건설업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 산업상, 상업상 또는 이제 과학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이제 나 같은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 아까 설명했죠. 재화인 경우에는 가공해서, 재화인 경우에는 물건을 다 넘겨주는 게 아니고 원재료를 넘겨주거나 부담을 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있죠. 근데 용역에 해당하는 가공은 뭐예요? 이미 완제품이 있는 상태에서 단순 가공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용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화 용역 아까 얘기했으니 여러분들 꼭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용역의 강제적 공급은 없어요. 근데 다만 특수관계인에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 용역은 용역 공급으로 봐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져온 거 있고 원래 원칙은 없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부수 제한 및 부수 용역의 공급입니다. 부수 제한은요, 말 그대로 주 메인이 있으면은 같이 딸려오는 서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옛날에 우리 그 전산회계 책에 봤을 때 책하고요 같이 CD가 있었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CD가 없어진 시기가 2011년도인가 2010년도에 의해서 CD 넣는 것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책을 받으면은 반드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려면은 CD가 무조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책이 메인이고 CD가 부수제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화하고 부수제화에 같이 있는 경우에 이거를 제화로 볼 거냐 용역으로 볼 거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순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라고 봤을 때 아이스크림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봤을 때 아이스크림의 원재료는 면세이나 가공을 거쳐서 판매하기 때문에 과세예요. 그러니까 주 과세는 가공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수가 운반비 등의 과세잖아요. 이거는 과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화하고 부수제화가 둘 다 과세면은 과세이고, 주제화가 만약에 과세이고 만약에 부수제화가 면세다라고 하면은 뭘로 갈까요? 그렇죠. 과세로 보는 거예요. 주제화가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김밥의 주 원료가 면세다. 마트에서 파는 김밥이나 랩이나 팩으로 담아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 재료는 뭐냐? 김밥이잖아요. 김밥은 면세예요. 근데 부수 제한은 랩 또는 팩이에요. 과세예요. 그러면은 주 제한가 면세면은 부수 제한은 과세인데 뭘로 볼 거냐? 면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면세다. 그러니까 주 재료도 면세고 부수 제한도 면세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면세예요. 그래서 주 재료가 과세가 힘이 세다 그러면 과세 쪽으로 보면 되고, 주 재료가 면세 쪽에 힘이 세다 그러면은 면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뭐 1+1 해가지고 뭐 딸려오고 뭐 그런 게 잘 없죠. 예전에는 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와 공급 장소인데, 이거는 문제에서 출제는 될 건데 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으니 내가 보기 싫다 그러면은 그냥 찍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냥 찍으시면 돼요. 성의 없는 게 아니고 이거는 너무 많아갖고 솔직히 이거를 외워라 이러면은 솔직히 머리 터져요. 그래서
약간 좀 몇 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조금 쉽게 그냥 메인만 좀 볼게요. 현금하고 외상하고 할부는 그냥 인도 기준. 우리 회계 기준이랑 똑같아요. 그냥 인도 기준이고, 상품권 등 현금 또는 외상 판매하고 상품권 등을 교환하는 경우. 이거 수익 인식 시기 기준이 인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상품권 등의 현금을 교환하는 거는 수익을 안 보죠. 근데 만약에 물건과 교환이 돼서 상품권이 회수되었을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인도되는데 인도 기준이야 말 그대로. 재화의 공급 가공은 그냥 인도 기준. 근데 용역은 그냥 용모 제공 일대예요. 그러니까 인도 기준 인도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 인식 시기랑 똑같이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그 밖에 조건부. 조건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조건 보면 돼요. 조건. 예. 조건이 부합된다. 오케이. 공급으로 팔아. 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 각 부문을 맡기란대. 뭘로? 그러니까 제품을 각 부문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뜻해요. 부가가치세를 만약에 현금 등으로 이렇게 해서 수령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하면은 그때 각 부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장기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을 뜻합니다. 1년 이상, 2회 이상 분할해 있는 조건.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받기로 한 때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거도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보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는 현금을 꺼냈을 때. 왜냐면은 자판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동전을 넣잖아요. 동전 넣었을 때 이렇게 해서 동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고 그거를 꺼내갔을 때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겨져 있는 거는 수익을 안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인 판매기에 동전을 넣음으로써 커피 한 잔을 뽑은 거예요. 300원짜리를. 그거는 수익을 안 본다고요. 그러니까 딱 자판기 딱 띵 열고 그 다음에 동전 소리 바라바라 소리 났을 때 꺼내갖고 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꺼냈을 때 그때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 자판기 열었을 때 수익으로 본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수출 재화는 무조건 선적일입니다. 기적일은 비행기를 뜻하고요. 무조건 선적일. 나중에 세무 2급 할 때 수출 실전 명세서 공부할 때 수출 재화 무조건 선적일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키워드만 보세요. 키워드만 보시고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 하면은 그냥 찍으시는 걸로 추천드려요. 아니 이 많은 걸 언제 다 외워요? 외우지 마세요 절대로. 간주 공급은 그냥 이것만 보세요. 읽어보시고 용역도 영무의 제공이 완료될 때 그 다음에 사용되는 때 이렇게 보면 되고 용역도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봐야 될 부분은 없어요.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아니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설명하면은 그냥 책 읽는 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볼 때 아씨 이거 언제 다 보냐 이런 느낌부터 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냥 핵심 부분만 그냥 보아주시고 아 이렇게 조건이구나 라는 시기만 보아주시면 돼요. 자 오늘 한번 배웠는 부분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재화는 눈에 보이는 물건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무채물로 구분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용역은 영무 그 다음에 서비스 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재화의 수입은 이제 수입하는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공급을 봤을 때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로 보아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 시기 아까 했었죠. 돈을 무조건 받았을 때만 부가시세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이런 부분의 공급 시기. 그 다음에 재화의 그 공급 시기 중에 가공, 재화로 보는 거, 용료로 보는 거 특히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재화로 안 보는 거. 뭐 어떤 거 있었죠? 그렇죠. 강제 경매 또는 공매 이런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포괄 양도. 일반 양도는 부가시세 있어요. 그 다음에 담보, 그리고 조세 물납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강제 수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 공급, 아까 했던 부분이 아까 공급 시기였고, 간주 공급 있었죠. 간주 공급에 네 가지 어떤 거였어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제어. 그래서 이 부분은 주 메인만 알아두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상세하게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화 부분은 끝났고, 용역은 사실 그렇게 볼만한 내용은 없었죠. 그리고 재화의 수입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시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읽어만 보시되 핵심만 그냥 잘 알아두시고, 정작 나는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찍으시는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재화에 해당하는 과세 거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9강 과세 거래 보았고요. 자, 다음 30강에서는 영세와 면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아주시는데 매우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30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